이 나이에 원룸 월세로 살기도 그렇고 남은 돈 합쳐서 아파트 전세로 가는 건 어떠세요? 전세 사기를 당하고 쫓겨나게 생겼을 때 같은 피해자였던 박 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유도 모른 채 2억을 받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혼 후 아들과 딸은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식 집에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혼자 살기로 하고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 없었고, 그때 공인중개사가 신축 빌라를 권했습니다. 2년 된 신축이라 깨끗하고 가격도 괜찮다고 했죠. 빌라는 전세 사기가 걱정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문제없다고 계속 추천해줬습니다. 실제로도 깨끗했고 결국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301호 박 선생님이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깨끗했던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전입신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에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도 당하셨네요. 전세 사기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나 됐습니다. 그날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을 세웠습니다. 고소도 하고 언론 제보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박 선생님과 경찰서와 법원을 오갔지만 결국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집주인이 나타나 이사비 80만 원을 주며 2주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남은 돈으로 원룸 월세를 갈지 아니면 자식 집으로 들어갈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싫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합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자고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방법이 없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고 6개월 후 재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그냥 자식들 집으로 갔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63살 김혜숙입니다.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이유를 물어도 남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못 살겠다고만 했어요. 몇 달을 싸웠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도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 눈에 이미 저는 없었어요. 그렇게 61살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재산분할금으로 2억을 받았어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림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더 싸울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아들과 딸이 난리가 났어요. 둘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사시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결혼한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건 못할 짓이잖아요. 61살에 이혼한 것보다 그게 더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2억 중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집 구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니까요. 부동산을 3군데나 돌아다녔어요. 작은 아파트라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으로는 살만한 아파트가 없었어요. 3번째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빌라 전세를 권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지은 지 2년 된 신축 빌라라 깨끗하다고 했죠. 저는 빌라는 좀 그렇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보는 건 공짜라며 한 번만 보자고 계속 권했어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저러는지 한번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공인중개사 말대로 깨끗했습니다. 신축이라 벽도 하얗고 바닥도 반들반들했어요. 세탁기랑 냉장고랑 TV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몸만 들어오면 되는 곳이었죠. 방도 넓었고 햇살도 잘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 빌라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증금 날리고 길바닥에 앉은 사람들 이야기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빌라 문제 없는 거 맞냐고, 전세 사기 같은 거 아니냐고요. 공인중개사가 웃으면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등기부등본이에요. 깨끗하죠? 근저당도 없고 가압류도 없어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공인중개사 말대로 정말 깨끗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망설였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신축이라 인기가 많아요. 어제도 보러 온 분 있었거든요. 고민하시다가 다른 분한테 채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여기 놓치면 또 어디 가서 집을 구해요. 부동산 3군데 돌아다녔는데 여기만큼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고민 끝에 결국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연신 잘 선택하신 거라고 말을 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후 자식들한테 집 계약했다고 말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빌라요? 요즘 빌라 전세 사기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 안 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했고 공인중개사도 문제 없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자식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계약했냐고, 자기들한테 먼저 물어보시지 그랬냐고 아쉬워했죠. 저는 아이들이 괜히 호들갑 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말이 신경 쓰여서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어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며칠 후 잔금을 치르고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박스를 뜯어서 옷을 꺼내 옷장에 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그냥 눈물이 흘렀죠. 텅 빈 방에 혼자 서 있으니까 이혼한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버린 그 인간한테 눈물 보이기 싫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신나는 트로트를 틀었어요. 볼륨을 최대로 올렸죠. 트로트 소리가 빈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음악 들으면서 짐을 정리했어요. 울고 싶을 때마다 더 크게 따라 불렀죠. 다음 날 이삿떡을 마쳤습니다. 떡을 들고 빌라를 돌아다녔어요. 앞집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신혼부부인 것 같았죠.
아랫집 301호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분이 살고 계셨어요.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죠. 잠깐이지만 대화를 해보니 다들 친절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며칠 지나고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남은 돈이 5천만 원인데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작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2년에 2천만 원만 모으면 빌라, 전세금에 모아둔 돈까지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일자리를 찾으러 빌라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김밥집 유리창에 직원을 구한다는 종이를 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한테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30년 넘게 살림했으니까 김밥 정도는 쌀 수 있고 손도 빠르다고 했죠. 사장님이 웃으면서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점심이랑 저녁을 김밥집에서 해결하니까 밥값이 안 들었거든요. 그만큼 돈을 더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구했고 빌라 생활에도 적응했어요. 이제 인생에 봄날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김밥집 일도 익숙해졌고 빌라 생활도 편해졌습니다. 매달 조금씩 돈도 모았죠. 이대로 2년만 더 버티면 작은 아파트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301호 박 선생님이 복도에 서 계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불렀어요. 김 여사님, 혹시 최근에 등기부등본 떼어보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이요? 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큰일 났다면서 빨리 가서 떼어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일단 직접 보시라고만 했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김밥집으로 출근했어요. 점심시간이 바쁘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하니 직원이 종이를 출력해서 건네줬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 분명 계약할 때는 깨끗했는데 이게 뭐지?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제가 전입신고하기 전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밥집으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김밥을 싸는데 자꾸 밥알이 삐져나왔습니다. 손님 주문도 헷갈렸죠. 사장님이 오늘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퇴근하자마자 301호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박 선생님이 문을 열었어요. 제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당하셨네요. 당하다니요. 뭘 당한 거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따라주더니 천천히 설명했어요. 지금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경매요? 깜짝 놀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등기부등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은행에서 근저당 잡은 날짜가 제가 전입신고일보다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경매로 집이 팔려도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간다고 했죠.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내 돈은요?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 근저당이 1억 5천이에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잘 받아야 1억 5천인데 사실상 한 푼도 못 받으실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박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포함해서 김 여사님까지 피해자가 8명이에요.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친 거예요.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 깨끗한 걸 보여주고 계약금 내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당한 거라고 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손에서 등기부등본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1억 5천만 원. 이혼하고 받은 재산분할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박 선생님이 등을 토닥여 줬지만 위로가 안 됐습니다. 겨우 눈물을 그치고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뭔가 방법이 없냐고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경매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들 모아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요. 변호사도 만나보고 언론에도 제보해 보자고 했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근저당 1억 5천만 원. 그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눈을 감아봤지만 소용없었죠.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부동산으로 갔어요. 부동산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혹시 야반도주한 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안 받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부동산 앞 벤치에 앉아서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4번, 5번, 6번.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눌렀습니다. 7번, 8번. 혹시 번호를 바꾼 건 아닐까? 9번, 10번. 11번째에 겨우 연결이 됐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왜 속였어요? 등기부등본 깨끗하다면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자기도 피해자라고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피해본 사람이 여기 빌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고요. 피해자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난리치는 바람에 영업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지라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공인중개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왜 책임을 지냐고 모른다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일할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근은 해야 했습니다. 출근을 해 평소처럼 김밥도 싸고 손님 응대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평소에는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20분이 걸렸죠. 겨우 빌라에 도착했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뜯어봤죠.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통지서를 받아드니까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경매에 넘어가는구나. 내 보증금이 진짜 날아가는구나. 힘없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4층까지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죠. 현관문 앞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피해자분들이 다 모였다고 잠시 올 수 있으시냐고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301호로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좁은 거실에 7,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죠. 고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주인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소리, 우리가 뭔 죄냐는 소리, 평생 모은 돈이라는 소리. 다들 절규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정신이 멍해져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는 다른 소리가 맴돌았어요. 아들 목소리였죠. 엄마 빌라는 위험해요. 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왜 저한테 먼저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계약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박 선생님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소리 질러봤자 달라지는 거 없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단 피해자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 말고 다른 데 피해자가 더 있다며 그분들까지 모아서 언론에 제보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든 돈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씩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톡방에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어요. 다들 저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전부 넣은 사람, 부모님 유산으로 전세 들어온 사람, 신혼집이라고 보증금 넣은 젊은 부부. 읽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때 박 선생님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경매 시작되면 법원도 다녀야 하는데 같이 다닐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다들 직장인이라 시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저라도 괜찮으면 도와드릴게요. 박 선생님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다며 잘 지내시냐고 물었죠. 아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전세 사기당했어. 1억 5천 날릴 것 같아.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빌라 계약했다고 했을 때 난리치던 아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뭘 했어요? 빌라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일 없다고,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올랐거든요.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었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어쨌든 일어나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니까요. 무거운 몸을 끌고 김밥집에 갔어요. 사장님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지 않고 사장님 앞에 섰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사장님이 뭔데 하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사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 당했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창피했거든요. 62살 먹은 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싶어요. 겨우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무슨 병이냐고, 병원은 가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죄송하다고만 했죠.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1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아쉽다고, 나중에 몸 좋아지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김밥집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겨우 적응한 일자리였는데 이제 수입도 없어지는구나 속상했죠. 그날 오후 박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맙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내일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박 선생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피해자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건넸죠. 변호사가 서류를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이상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은행 근저당이 먼저라서 우선권이 없다고 했죠. 알고 있던 얘기였지만 변호사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이 진짜 아무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돈과 별개로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라고요.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온 걸 보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많으면 공인중개사도 한패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함께 고소하면 경찰이 조사를 할 거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나 계좌를 압류 신청하는 거라고요. 사기죄가 밝혀지면 그 돈을 피해자들끼리 나눠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미 돈을 다 빼돌려 놓은 상태라 크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죠. 박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박 선생님과 함께 다녔어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고 다른 피해자들 만나서 회의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집주인은 잠적한 상태였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을 했죠.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쓰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법원 절차도 남아 있었어요. 끝이 안 보였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김밥집을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없었어요. 매일 돌아다니다 보니 교통비도 들고 밥값도 들었죠. 비상금으로 남겨둔 5천만 원이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액이 4천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거의 1,0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이 속도로 가면 오래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보증금 1억 5천은 이미 날린 거나 마찬가지고 남은 돈마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또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매 낙찰 통보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뜯어봤죠. 낙찰가는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근저당이 1억 5천인데 낙찰가가 그것보다 낮았어요. 그 말은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이었죠. 피해자 단톡방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경매 낙찰됐다고, 배당금 0원이라고요. 잠시 조용하더니 욕설이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분노하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발품 팔고 변호사 만나고 경찰서 다니고 그 고생이 다 헛수고가 된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천장만 봤죠. 며칠 동안 집 밖에 안 나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며 시간을 보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답이 안 보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인터폰을 봤어요. 웬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택배 아저씨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새 집주인입니다. 새 집주인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니까 새 주인이 생긴 거였죠. 그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새 집주인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심 쓰듯이 내밀었죠. 이사비 50만 원이에요. 이거 받으시고 2주 안에 집 비워주세요. 50만 원이요? 1억 5천을 날렸는데 50만 원 주면서 나가라고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못 나간다고 했어요. 그 남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이거라도 받고 나가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소리가 났죠. 닫힌 문 밖에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예요. 2주.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주. 2주 안에 나가라고. 어디로요? 갈 데가 없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박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새 집주인이 다녀갔다고 했더니 박 선생님도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도 방금 그 사람 만났다고요. 박 선생님이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같이 하실 거면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301호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선생님이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 소주병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답답해서요. 술이라도 안 마시면 미칠 것 같아서. 박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앞에 빈잔을 놓고 소주를 따라줬어요. 저는 말없이 받아서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박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내랑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 자식들이랑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이 빌라에는 어떻게 오게 됐는지. 술김에 하는 이야기였지만 다 진심이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참 딱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갑자기 이혼당해서 억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든든했거든요. 전화하면 받아주고 걱정해주고. 근데 박 선생님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박 선생님이 물었어요. 김 여사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박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이후로 서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들어가 보겠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술 기운이 조금 올라왔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2주 안에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지? 남은 돈이 4천만 원 정도인데 그걸로 어디를 가나요? 자식들한테 가면 되긴 해요. 아들도 딸도 이혼할 때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건 못 하겠었어요. 62살 먹은 게 자식들한테 얹혀 사는 꼴이라니. 며느리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사위한테 짐 되고. 그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버틸 수도 없었어요. 법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명도 소송 들어오면 어차피 끌려나가는 거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밤새 고민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엉망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소파에 앉았는데 머리가 멍했습니다. 밤새 고민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인터폰을 봤습니다. 어제 그 새 집주인이었어요. 또 왔구나. 한숨이 나왔죠. 안 열어주고 싶었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새 집주인이 어제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정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서 이삽이라도 드리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80만 원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이거 받으시고 2주 안에 집 비워주세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어제는 50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80만 원? 30만 원을 더 얹은 거였죠. 그렇다고 1억 5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버티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명도 소송 들어오면 끌려나가는 거고 그때 가서 더 창피당하느니 지금 받는 게 나았죠. 저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새 집주인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 생각하셨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얄미웠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 밖에서 2주 후에 오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80만 원. 이게 뭐라고.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봉투를 받기는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오후가 돼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부동산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나가야 하니까 갈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집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떤 집 찾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전세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서 4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표정이 미묘해졌어요.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4천만 원으로는 이 근처에서 전세 구하기 어렵다고요. 아무리 작은데도 최소 7, 8천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45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관리비까지 하면 매달 50만 원 넘게 나간다고 했어요. 50만 원이요. 수입이 없는데 매달 50만 원씩 나가면 얼마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부동산에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모르겠었어요. 아직 2주 남았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빌라에서 한두 명씩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삿짐 트럭이 오고 짐을 싣고 떠나고 매일 그런 광경이 보였죠.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인기척이 줄어들었습니다. 빌라가 비어갈수록 불안해졌어요.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이 빈 건물에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불안한 마음에 301호로 갔어요. 박 선생님이라도 계시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박 선생님이 문을 여셨어요. 박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아직 안 가셨구나. 박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사 나가셨나 궁금해서 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거든요. 불안해서 왔다고 하기가요. 박 선생님은 웃으면서 차 한잔 하자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직접 따뜻한 유자차를 타주셨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떻게 갈 곳은 구하셨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죠. 아직이요? 아직 못 구했어요. 박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아직이냐고, 자식들도 있는데 급한 대로 자식들한테 가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요. 이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 수 없다고 했죠.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갈 곳 구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자기도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하다고요. 다행히 빚은 없는데 남은 돈으로는 집을 못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격하게 동의했어요. 안 그래도 부동산 갔다 왔는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월세밖에 못 구한다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까지 하면 매달 5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수입도 없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뜸들였습니다.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원룸 월세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나이에 일하는 것도 힘든데 매달 월세 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하는 임대주택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쪽도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지금 신청해도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요. 당장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하는데 3개월이라니. 그건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였죠. 둘 다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차만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이 어두워지는데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렇게 3일이 더 지났어요. 빌라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TV 소리.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이제 전세 피해자 중에서 박 선생님이랑 저만 남았습니다. 남은 기한은 4일.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부동산에 가보려고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이었어요. 새 집주인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갈 곳은 정하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갔습니다. 혹시 전세 나온 거 없냐고 물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4천만 원으로는 역시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괜찮은 원룸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싼 데가 나왔다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관리비 포함이라고 했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원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갈 건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이혼할 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아들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일단 한 달만 있게 해달라고 해볼 생각이었어요. 한 달만 있으면서 임대주택도 신청하고 일자리도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엄마가 사실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아니, 그건 너무 직접적이고. 엄마가 지금 사는 집을 나가게 돼서? 그것도 이상하고. 한참을 고민하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평소랑 달랐어요. 저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가 힘들다고요.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근데 엄마는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전세 사기 당해서 갈 데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짐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야.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고. 요즘 바빠서 못 갔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자식들한테 가는 건 아니야. 자식들도 힘든데 엄마까지 떠안으면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건 못해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원룸뿐이구나. 어쩔 수 없다. 내일 부동산 가서 계약해야겠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었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술 한잔 하자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301호로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선생님이 또 혼자 술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벌써 하나 비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죠. 역시 김 여사님밖에 없어요. 이제 다들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네. 박 선생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박 선생님이 제 앞에 빈잔을 놓고 술을 따라 주셨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는데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사기당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요. 돈 벌 시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사기당하면 끝이라고 다시 모을 시간이 없다고 했죠. 저도 맞다고 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20대, 30대면 다시 일해서 모으면 되지만 60대는 달랐습니다. 몸도 안 따라주고 써주는 데도 없고 평생 모은 돈 날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서로 말없이 술잔을 채워주며 마셨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제 3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내일 원룸 계약할 거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원룸 가면 월세 부담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원룸이라도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박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디 가실 곳 정하셨냐고요. 박 선생님은 대답 안 하고 술잔만 드셨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아직 못 정하셨구나.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소주병이 또 하나 비었어요. 둘 다 취기가 올랐죠. 그때 박 선생님이 입을 여셨어요. 혹시 김 여사님. 말을 하다가 멈추셨습니다. 저는 뭐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쓸데없는 소리였다고요.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 선생님이 또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셨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괜찮아요. 박 선생님이 한참을 뜸들이셨어요. 술잔을 만지작거리면서요.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인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 원룸 월세 가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힘들다고 했어요. 솔직히 너무 막막하다고요. 박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김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치면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같이 살자고요? 박 선생님이 제 표정을 보더니 얼른 덧붙이셨어요. 이상한 뜻이 아니라고 그냥 돈을 합쳐서 집을 구하자는 거라고요. 각자 방 쓰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생판남인 박 선생님이랑 같이 살아요. 3개월 동안 같이 다녔다고 해도 남은 남이잖아요.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죄송한데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힘들겠죠.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미안합니다. 박 선생님이 민망해 하시면서 술잔을 비우셨어요. 저도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 뒤로는 서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소주가 다 떨어지고 저는 일어났어요. 들어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박 선생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돈을 합치면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요. 안 된다고 했지만 솔직히 흔들렸어요. 원룸 월세 40만 원씩 내면서 사는 거랑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거랑 당연히 전세가 나았죠. 월세 안 내도 되니까요. 근데 그래도 남자랑 같이 사는 건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부동산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미룰 시간이 없었거든요. 부동산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말한 그 원룸을 보여달라고 했죠. 공인중개사는 잠시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원룸 보신다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다고요. 그분 오시면 같이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부동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박 선생님이었어요. 저도 놀랐고 박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멍하니 있었죠.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집 보러 왔다고 하셨어요. 공인중개사가 말한 그분이 박 선생님이었던 거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두 분 아시는 사이시네요. 하면서 웃었어요. 같은 빌라에 사셨구나 하면서요.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세 군데를 돌아봤어요. 세 군데 다 돌아보고 나니까 마음이 착착해졌습니다. 신축 빌라에서 1년 넘게 살았잖아요. 넓은 거실에 큰 창문, 햇살 잘 드는 방, 세탁기 냉장고 다 갖춰진 깨끗한 집. 그런 데서 살다가 이런 데로 가야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죠. 공인중개사가 알겠다면서 천천히 결정하시라고 했어요. 부동산에 나와서 박 선생님이랑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저 집들 중에 하나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요. 박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늘 보신 원룸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기도 그렇다고요. 이 나이 먹고 원룸 월세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일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원룸 신세라니. 자괴감이 든다고요. 저도 격하게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멈춰 섰어요. 박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보증금 합쳐서 전세로 가자는 말이냐고 물었죠.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쉐어하우스하고 집 하나에 모르는 사람 두세 명씩 같이 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룸 월세는 답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제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생판남이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근데 오늘 원룸 세 군데를 돌아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곰팡이 피는 반지하, 햇빛 안 드는 방, 화장실도 못 들어가는 집.
저런 데서 혼자 월세 내면서 살 바에야 생각해 볼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현실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에요. 박 선생님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원룸으로 들어갈까? 박 선생님 말대로 둘이 합쳐서 전세로 들어갈까? 박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다니면서 그건 확실히 알았죠. 근데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침에 화장실 쓰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밥 먹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차피 집 구하면 다시 일을 해야 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서로 일하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집에서는 저녁에만 잠깐 보면 되는 거잖아요. 밥도 각자 해 먹으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인터폰을 봤어요. 새 집주인이었습니다. 또 왔구나. 한숨이 나왔지만 문을 열었죠. 새 집주인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직 안 나가셨네요 하면서요. 2일 남으셨다고 했죠. 저는 알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2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원룸 월세 40만 원씩 내면서 혼자 살까? 박 선생님이랑 같이 살까? 오늘 봤던 원룸들이 떠올랐어요. 곰팡이 피는 반지하, 햇빛 안 드는 방. 저런 데서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301호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 선생님이 문을 열었죠. 박 선생님, 말씀하신 쉐어하우스요. 해볼게요. 박 선생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 생각하셨다면서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박 선생님이 물었어요. 얼마 가지고 계시냐고요. 저는 4천만 원 있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은 자기는 5천만 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합치면 9천만 원?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해보자고 하셨어요. 바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9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9천으로는 어림없다고, 작은 빌라 전세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빌라요? 저랑 박 선생님이 동시에 손을 내저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요. 빌라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또 빌라라니요. 외곽이라도 좋으니까 아파트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찾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한참 통화하다가 끊고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외곽에 오래된 19평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증금 9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집주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저랑 박 선생님은 서로 쳐다봤어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좋다고 했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쌌습니다. 빌라에서 나올 때 뒤를 안 돌아봤어요. 미련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냥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바로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한 아파트는 오래되긴 했지만 깨끗했어요. 햇빛도 잘 들어왔죠. 집에 들어서니 안심이 되면서도 박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려니 어색했어요. 그때 박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공간을 정하자고요. 방이 2개였는데 제가 큰 방 쓰고 박 선생님이 작은 방 쓰기로 했습니다.
규칙도 정했어요.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설거지하고,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돌리고, 청소는 번갈아 하고. 첫날 밤 거실에 앉아서 술 한잔 했어요. 새 출발이라면서요. 박 선생님이 소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했던 김밥집에 연락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다시 와도 되냐고 했더니 당연하다고 언제든 오라고 하셨어요. 박 선생님은 근처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 만날 일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저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김밥집에서 밥 먹고 왔고, 박 선생님도 하루 종일 주차장에 계셨거든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거실에 같이 앉아서 TV를 봤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죠.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앞으로 이야기. 대화가 잘 통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부부 아닌 부부처럼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는 너무 편했습니다. 잠만 따로 자지 부부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박 선생님이 소주를 한 병 사오셨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님, 우리 그냥 합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쳐다봤어요. 박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후면 서로 연금도 나올 거고, 지금처럼 같이 일하면 몇 년 후에 모은 돈으로 더 좋은 데로 이사도 갈 수 있어요. 혼자보다 둘이 낫지 않겠어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박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랑 계속 이렇게 살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좋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다고, 잘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62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다고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잠시 말이 없더니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더 좋아했어요. 잘 됐다면서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걱정됐는데 이제 안심이라고 했죠. 혼인신고도 했고 아파트 보증금도 남편 명의로 합쳤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남편이 앞으로 계획을 말했어요. 지금 둘 다 일하니까 조금만 아끼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며. 3년만 고생하면 지금 사는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3년만 참고 고생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김밥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퇴근하면 남편이 집에 있었거든요.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이야기하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저도 김밥집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인터폰을 봤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이라고요.
집주인이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빌라에서 한 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2달째 밀렸는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직접 찾아왔다고 했죠. 저는 돈 관리는 남편이 해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달 치면 40만 원인데 40만 원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하고요. 그때 집주인이 말했어요. 2달치 120만 원, 오늘까지 꼭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더 이상 봐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밀린 월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만 원이요? 2달치가 왜 120만 원이에요? 월세 20만 원 아니에요? 집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분이 말 안 하셨나 보네요. 하면서요. 계약이 변경됐다고 했어요. 무슨 계약이 바뀌었냐고 물었어요. 집주인이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며 보증금 깎고 월세를 올리면 안 되겠냐고 했대요. 사정을 해서 결국 보증금 3천에 월세 60으로 계약을 바꿨다고 했어요. 보증금 6천만 원을 남편한테 돌려줬다고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일단 남편한테 말해보겠습니다. 겨우 그렇게 말하고 집주인을 돌려보냈어요.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6천만 원? 나한테 말도 없이 무슨 일이지? 그날 김밥집에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손님 주문도 헷갈리고 김밥도 제대로 못 샀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 집주인 다녀갔어요. 남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봐요. 남편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빨리 말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는 3년 정도 고생하면 이사도 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돈을 모으고 싶은 욕심에 보증금이랑 모은 돈으로 주식을 했대요. 요즘 주식이 좋다길래 2~3배로 불려서 이사 가려고 했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말을 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길래 월세까지 밀려요?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다 잃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남편이 설명했어요. 처음에 주식이 떨어지니까 만회하려고 사고팔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잃었다고요. 300만 원 남았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6천만 원 중에 300만 원 남은 거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500만 원?
8,500만 원이요? 왜 8,500만 원이에요? 보증금에서 뺀 게 6천만 원이잖아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2,500만 원도 넣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써요? 1년 동안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김밥집에서 손목 아프게 일하고 당신도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그렇게 모은 돈을 어떻게 그래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월세도 밀리고 남은 돈이 300만 원뿐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랑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따로 먹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샜어요. 3년만 고생하면 집도 사고 고생 끝날 줄 알았는데 남편 말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이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을까?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고도 같이 살 수 있을까? 전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전세 사기당하고 이제 재혼한 남편한테까지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요. 아들이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 털어놨어요. 전세 사기당한 것, 재혼한 것, 그리고 남편이 돈을 다 날린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쉬는 게 들렸어요. 내가 뭘 했어요. 그 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시지. 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오시라고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63살에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거죠. 현관문 앞에 서니까 정말 민망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며느리도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눈치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냥 물었습니다.